진솔하고 진한 담소를 나누는 의정브리핑의 찐담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남 도정을 두루 살피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의정브리핑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방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의회 6대 7대 의원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전라남도 제11대 의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라남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전남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의원 활동을 하신 지는 거의 13년째가 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12대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다른 이제 기관들은 뭐 예산 결산, 뭐 네.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 분야구나 하는데 기획행정은 사실 어떤 것을 하는가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전라남도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부서를 소관하는 위원회다. 그래서 전라남도의회 상임선임위원회라고 합니다. 기획, 예산, 조직, 인사, 대학, 자치경찰, 대변인실, 여순사건 지원단 이런 형태로 18개 부서를 지금 소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국은 8개 부서고 그리고 직속기관이 2개, 사업소가 2개, 그리고 공기업이 1개, 출연기관이 5개, 그래서 도합 18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깊게 하는 분들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도정 전반을 거기에 또 교육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지만은 교육청을 지원하는 업무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까지 관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정 전반을 다 관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충분히 복잡한 곳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교육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이제 지난 1년 동안 제12대 전라남도 의회의 기획행정위 성과를 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전남 도립대의 강력한 혁신안을 요구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셨던 건가요? 2022년 저희들이 7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기존 이제 업무들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전남 도립대가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았죠.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혁신안 중에서는 교수회의를 좀 폐지하고 대학 평인회를 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던 혁신안들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그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아무튼 1년 동안 강력한 그 혁신을 요구했고 그 결과 교수회의에서도 받아들이고 대학에서도 혁신안을 밀고 나가지고 해서 대학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된 쾌거였다. 그래서 이제 전남 도립대가 여러 가지 어떤 공모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신호가 지금 왔어요. 여러 공모 절차에도 지금 당선이 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총장이 새로 뽑히거든요. 뽑혀서 지금 내정돼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마 새로운 총장이 오시면
도립대의 혁신 방향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아마 이 과정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의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이루었던 쾌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의과대학 유치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도민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 위원장님의 목소리로 의과대학 유치가 왜 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굉장히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병방입니다. 의료 취약지고요. 지금 17개 우리나라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가 유일하게 우리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남의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그 측면 때문에 제가 또 촉구 건의안도 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서동우 의장께서 우리 최성국 위원장과 저를 공동위원장으로 좀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도 있었고 네. 또 여러 의원님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공동위원장까지 같이 맡았습니다. 우리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1위고요. 또 가장 높은 등록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형태의 또 뇌혈관 인증 기관이 아예 없고 중증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180만 우리 전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건 관철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또 범도민 유치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좀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에 의하면은 약간 좀 어려움이 좀 뒤따르고 있어서 강력한 좀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중지들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역할들이 더 중요하겠군요. 예. 이제 의원님의 개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정치를 하신 지 13년 정도 됐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정치 말고도 다른 직군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사실 청년 시절이죠. 제가 대학 학창 시절에 좀 변혁을 꿈꿨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비리 또 부정 또 사회의 어떤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젊은이들이라면 다 생각했을 법한데 또 민주화 운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변혁을 꿈꿨는데 살아보니까 변혁이라는 것이 사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좀 변화가 있을까 하면서 지방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방정치를 하면서 주되게 생활정치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 될 수 있으면은 그 공약도 뭐 마을 지킴이 형태로 언제나 그 공약을 내세웠고 또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고 또 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발휘되어서 대변해 내는 일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민들의 삶이 변하는 궁극적인 요소들이 아닌가 싶고 이게 생활정치의
첫 출발이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의원님의 눈빛에서 청년 시절에 그 정치를 꿈꾸게 된 그때 시절로 잠깐 돌아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20대 청년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 아들이 지금 30인데 네. 좋죠.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네. 가운데서도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건 참 보람 있었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사실 정치라는 것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또 그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대변해 냅니다. 그렇지만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은 자신을 대변하지를 못합니다.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순 11.19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언제나 빨갱이라는 그 좋은 글씨가 쓰여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가 2017년인가 아마 우리 큰아들이 대학생 시절인데 네. 아빠는 왜 정치를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질문에 멍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왜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예안을 가지고 있는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아빠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아빠는 정치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고는 한마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었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물론 학창시절에 여순 사건에 대한 측면을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어떤 절박한 저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서 고민을 하다가 유가족들을 찾아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순천의 유가족들을 만나서 해보니까 하루 제삿날이 같은 날이 있어요. 한 마을 전체가. 그러니 얼마나 이분들의 그 마음이 아버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장을 했고 하는 그런 아픈 얘기들을 듣고는 제가 첫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네. 여순 특별법 만들으라고 네. 순천시 의원 시절에 그랬더니만 아마 그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념 논쟁에 뛰어들었다. 네. 그것 때문에 맞았는데 그래도 그 함께 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붙잡고 감사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도의회로 진출을 했죠. 네. 도의회로 입성을 해가지고 제가 곰곰이 첫 발의를 대표 발의를 뭘로 할 것인가 되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생각을 하다가 다시 여순 사건 특별법 만들라고 도의회에서 또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촉구 건의안 내고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했겠죠. 그랬더니만은 국방부로부터 해신이 왔습니다. 10월 달에. 7월 달에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10월 달에 국방부로부터 해신이 와가지고 국방부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전향적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힌 또 과거사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공문 회신이 왔어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원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방위에 있었어요. 근데 국방위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체로 그게 통과가 되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걸로 해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 겁니다. 행안위로 이첩이 됐어요. 네. 여순 사건이 특별법은 이제 행안위에서 다루게끔. 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좀 속도가 낸 듯 하다가 2018년에 행안위에 있다가 뭐 그래도 이제 갑론을박을 했겠죠. 그러다가 20대 국회가 끝났죠. 네. 21대 국회에 들었을 때 마침 저 지역구에 소병철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 이제 후보이기도 하고 해서 후보님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이 여순특별법 당신은 법률가니까 이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들여다보더니만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마 저 기억으로는 공약 1호 공약으로 특별법을 2020년 들어가서 1년 동안을 거기에 매달리시더라고요. 유가족들 만나면서 법조문 다듬고 해가지고 끝내는 2021년 6월 달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날 그 감격,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그 특별법에 대해서 쫙 제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의장께서 의결을 해서 그 방망이를 두드는 삼타를 할 때 그 짜릿함 아마 유가족들하고 함께 우리 서로 껴안고 눈물 흘렸던 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니까 변화는 있었구나. 그게 이 여순 특별법이 20년 동안 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했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돼서 가장 그 특별법 제정되기까지 그 1년의 과정이 중화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 이게 드디어 어떤 이념에서 조금은 이제 벗어나서 진짜 민간인한테 초점을 맞추는 그 길로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된 역사 또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역사는 과거와 어떤 현실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해야 되고 하는데 명백하게 국가 공공력에 의한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유가족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이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줬던 법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생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아까 이제 생활 정치를 하신다고 했지만 타이틀이더라고요. 생활 정치인 신민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셔요.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교통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2010년에 갑자기 이제 당에서 좀 권면도 있었어요. 저는 원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전문인들을 영입하는 케이스로 해서 당에 이 지방 정치에 나가게 되면서 문제는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인지도가 있어야지만은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당 공천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당 공천도 경선을 했어요. 가까스로 또 경선을 또 통과가 됐는데 인지도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참모들이 인사를 하래요. 요즘 차들이 다 썬팅이 돼 있잖아요. 차에 대고 인사를 하래요. 사거리에 나가서. 그러면 인사라는 것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더 고지식했나 봐요. 나는 그럴 바에야 차고 내가 아이들 우리 지역구에가 제가 지금 교통봉사를 하고 있던 곳이 뭐 팔마중학교, 왕이중학교, 또 신흥초등학교라든가 금당고등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좀 약간 내리막성이 있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면은 갑자기 아이들이 지각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 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고가 엄습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래서 자꾸 거기에 교통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참모가 그거 하면은 힘들 건데요. 그래서 그런데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당선되면 계속 할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당선만 시켜주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우리 선거를 도왔던 분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왜요? 내일 나가면은 아마 평생 해야 될 거다. 정치하는 그날까지는 다 해야 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눈은 떠졌는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솔직히 첫째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제가 학원장이기 때문에 또 있었지만은 또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들이 그 나이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 그 아저씨 그럴 줄 알았어 어쨌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가서 이제 교통봉사 한 일주일 하니까 또 들리는 얘기가 주민들이 지가 한 달 하다 말겠지. 그 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금 13년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첫째 아침 시간대에 언제나 일정한 시간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통제가 돼요. 저 자신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신민원은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8시 한 40분 정도 되면은 잠깐 민원 옆에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민원 듣고 거기에서 민원 정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제가 지금 50대 중후반인데 왜 갑자기 놀리세요? 젊게 보여요? 네. 50대 내가 중후반인데 이 나이에 방학을 기다린다라는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또 매주 금요일이면은 아침이 신납니다. 토요일 날 늦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 신남도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제가 보니까 그 위원장님 진짜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차마 제가 다 외우지 못했어요.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 더 있습니다. 올해는 도의원 최초로 사학민주화상 수상하셨고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2번째로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많은 상 중에서 그래도 이건 나한테 의미 있었다 하면 어떤 상을 꼽을 수 있겠어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상을 못 타서 이렇게 상을 많이 타나 봐요. 그 중에 아무래도 이제 다상 성격들이 다 있어요. 성격들이 다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걸었던 어떤 선거 공약이 빈 공짜 공약이 아닌 충실하게 이행된 공약을 또 증명했다라는 측면들이 아마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이 가장 저에게는 보람도 있고 제가 선거에 나와서 공약을 못 모르고 너무 많이 세워버렸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공약으로 걸어서 공약 많이 세우면은 표 많이 받을 줄 알고 세웠다가 저 서재에 공약 이행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4년 동안을 그 체크해 가면서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하도 많아서 저도 그 기억을 못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계획을 세워서 그 공약 이행들을 해가지고 그 이행 결과들을 제출을 해서 아마 그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빌공이 아니라 예. 실천하는 생활 정치인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요, 도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장마에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61명 도의원들은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 또 우리 180만 전남 도민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잘 사는 전남 또 더불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학을 기다리는 생활정치인 위원장님과 말씀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